영어만이 세계 언어라고.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UCLA에서 한국어 수강생이 스페인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면서 미국 언어학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미국 10대들이 영어보다 한국어로 감정 표현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교육부마저 한국어의 흡수 속도에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의 저력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언어학을 연구하고 있는 마크 헤이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저는 미국 문화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던 오만한 박사과정생이었죠. 하지만 한국어가 제 인생을, 아니, 미국 전체를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0년 가을 UCLA 캠퍼스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도서관에서, 카페테리아에서, 심지어 농구 코트에서까지 낯선 언어가 들려왔죠.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저는 당시 언어 헤게모니와 문화 지배라는 거창한 제목의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어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지배가 영원할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하려 했죠. 도서관 3층 구석, 제가 늘 앉던 자리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자료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소리가 신경 쓰였지만 일부러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고 작업에 몰두했죠. 동료 연구원 샘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헤드폰을 벗자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죠. 이번 학기 한국어 수강생이 1,300명을 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죠. 그래봤자 스페인어의 절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스페인어를 넘는 건 불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샘의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어 수강생이 이미 스페인어를 넘어섰다는 거였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히스패닉 인구가 40%가 넘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어가 스페인어를 넘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즉시 학과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죠. 금발의 백인 학생들이 한글 교재를 들고 있었고 흑인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계 학생들까지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학과장 제이크 밀러 교수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인데도 말이죠.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물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제이크는 씁쓸하게 웃으며 종말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언어 제국주의의 종말이라고요. 농담이겠거니 했지만 그가 보여준 컴퓨터 화면의 문서는 진짜였습니다. 대학 이사회의 공식 문서였죠. 다음 주 이사회에서 한국어학과 신설을 발표할 예정이었고 예산은 300만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언어학 연구실은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이었죠.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제가 7년간 몸담았던 연구실이 미국 언어학의 자존심이었던 그곳이 축소된다니요.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몇 년 지나면 다들 잊어버릴 거라고요. 하지만 제이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둘러보라고 했죠. 스타벅스에서, 체육관에서, 거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라고요. 이미 시작된 변화는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제이크의 말이 맞았어요. 스타벅스에서 한 학생이 한국어로 주문하자 바리스타가 한국어로 응대했습니다. 체육관 앞을 지나는데 농구를 하던 학생들이 영어 대신 한국어로 환호하고 있었죠. 도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죠. 한국에서 막 이민 온 댄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영어를 잘 못했고 김치 도시락을 싸왔죠. 저는 친구들과 함께 그를 놀렸습니다. 냄새 난다고, 이상한 음식 먹는다고, 영어도 제대로 못한다고요.
심지어 그의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데니는 울면서 집에 갔고 다음 날부터는 샌드위치를 가져왔죠. 하지만 괴롭힘은 계속됐고 결국 그는 한 학기 만에 전학을 갔습니다. 그 일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했죠. 하지만 지금 한국어가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순간 그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데니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이 상황을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인 제 어머니가 거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거든요. 자막도 없이 말이죠. 어머니는 요즘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온라인 강좌를 듣고 한국인 친구들과 언어 교환도 한다고요. 평생 영어만 써온 보수적인 어머니가 60이 넘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도 한국어를 배워보라고 권했습니다. 요즘 좋은 직장 구하려면 한국어는 필수라면서요. 저는 언어학 박사과정이라고 영어 언어학을 연구한다고 항변했지만 어머니는 되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너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요. 밤늦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영어의 절대적 지배, 미국 문화의 우월성, 서구 중심의 세계관.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언어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기숙사 학생들이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죠.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열정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학과 비서실에서 온 이메일이었죠. 내일 오전 9시 전체 교수 및 연구원 회의가 있다는 긴급 공지였습니다. 안건은 학과 구조조정 및 신임 학과장 임명이었죠.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이크가 은퇴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후임이 누가 될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통계, 한류 영향력, K-팝 언어 전파.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가 1억 명을 넘었고 미국 내에서만 300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학습 동기였습니다.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때문이 아니라 한국 기업 취업, 한국 게임 산업 진출, 심지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았죠.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교수들과 연구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죠. 제이크가 연단에 올라 은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새로운 학과 주임으로 리우 웨이 교수가 임명되었다는 거였죠. 리우 웨이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비교 언어학의 권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극도로 자존심이 강하고 권위적인 인물로 유명했죠. 특히 중화 문명의 우월성을 신봉하는 국수주의자였습니다. 그가 연단에 오르자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리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학과의 연구 방향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요. 전통적인 서구 중심의 언어학에서 벗어나 아시아 언어의 부상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특히 한국어의 급속한 확산 현상을 집중 분석해야 한다고요. 회의가 끝난 후 리우는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이미 중국 서예와 고서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저에게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어 헤게모니 논문을 포기하고 한국어의 부상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박사과정을 그만두라고요. 선택은 제게 달려있지만 일주일 안에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7년간 준비해온 연구를 하루아침에 포기하라니요? 하지만 리우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자는 도태될 뿐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이상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어의 인기는 조작된 거품이며 곧 중국어가 진정한 아시아의 대표 언어로 자리 잡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전에 한국어 현상을 연구해서 약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였죠. 사무실을 나와 캠퍼스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한국어 강사 김소연이 서 있었죠. 그녀는 26살의 젊은 강사로 최근에 UCLA에 부임했습니다. 항상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따라 더욱 들떠 보였어요. 김소연은 저에게 한국어 수업을 참관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한국어의 인기 비결을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면서요.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리우의 최후 통첩이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한국어를 연구해야 한다면 미리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저는 김소연의 초급 한국어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까지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소연이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일제히 한국어로 인사했죠. 그 열정적인 모습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수업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소연은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 역사, 철학을 언어와 함께 전달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어의 높임법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유교 문화와 연결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완전히 매료된 표정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쉬는 시간에 몇몇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냐고 물었더니 대답은 다양했습니다. K-팝 때문이라는 학생도 있었지만 한국 게임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는 학생,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학생, 심지어 한국 요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학생도 있었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고요. 수업이 끝난 후 김소연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한국어의 매력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정서와 철학이 담긴 문화의 그릇이라고요. 특히 한국어의 어미 변화가 가진 섬세함은 영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결을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영어의 풍부한 어휘와 표현력에 대해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김소연의 다음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어는 정복의 언어였지만 한국어는 공감의 언어라고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건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선택이며 그것이 진정한 소프트 파워라는 거였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와 리우 웨이가 준 과제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한국어의 부상을 연구하라.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까요? 비판적으로? 아니면 객관적으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전화를 받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을 데니얼 김이라고 소개했는데 초등학교 때 그 댄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BTS의 글로벌 마케팅 팀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연히 UCLA 언어학과 소식을 듣고 제 이름을 발견했다고요. 그리고 묻더군요. 아직도 한국 문화를 무시하고 있냐고. 데니의 전화를 받은 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화 끝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언젠가 미국이 한국 문화를 동경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믿었다고, 그리고 그날이 왔다고요. 저는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전화를 끊은 뒤였습니다. 리우 웨이가 준 일주일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한국어 현상을 연구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제 목적은 달랐습니다. 한국어의 인기가 조작되었거나 일시적인 현상임을 증명하려 했어요. 그래야 제 세계관이, 제가 믿어온 영어의 우월성이 지켜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필드 리서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LA 한인타운을 벗어난 지역부터 조사했죠. 놀랍게도 베벌리힐스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백인 상류층 자녀들이 한국어 과외를 받고 있었고 사립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할리우드의 한 카페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유명 영화 프로듀서들이 한국 콘텐츠 리메이크 판권을 논의하면서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비즈니스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오리지널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죠. 다음으로 찾은 곳은 게임 카페였습니다. 미국 청소년들이 한국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섞어 쓰고 있었어요. 아이템 파밍하자, 버스 타자, 캐리해줘 같은 게임 은어들이 일상 대화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한국 프로게이머들의 방송을 자막 없이 보고 있다는 거였죠. 한 고등학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배운 후 게임 실력이 늘었다고 주장했어요. 한국 게이머들의 전략과 사고방식을 원어로 이해하니 게임에 대한 접근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사고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였거든요. 저녁에는 한인타운 외곽의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금요일 밤이라 젊은이들로 붐볐는데 놀랍게도 비한국계 미국인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은 한국 노래를 완벽하게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발음은 상당히 정확했죠. 한 흑인 청년은 한국 힙합을 부르면서 직접 한국어로 프리스타일 랩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래방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더니 작년부터 미국인 손님이 한국인보다 많아졌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어로 욕하는 노래가 인기라면서 웃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푸는데 한국어 욕이 영어보다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요. 실제로 시발, 아이씨, 미친 같은 표현들이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UCLA 근처 한 대형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외국어 섹션에서 한국어 교재가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교재보다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문학 번역서 코너였습니다. 한강, 김영하, 정유정 등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베스트셀러 진열대에 놓여 있었죠. 서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 소설은 이제 별도의 장르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특유의 한의 정서나 정문화를 다룬 작품들이 미국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요. 일부 독자들은 원서로 읽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타냐 이바노바를 만났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교환 학생이었는데 그녀는 거의 무표정한 얼굴로 한국어 원서를 읽고 있었어요. 물어보니 K-팝 팬클럽 회장이라고 했습니다. UCLA에만 회원이 1000명이 넘는다고요. 그녀는 매주 토요일마다 대규모 플래시몹을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 요리 수업을 듣는데 요리 용어를 한국어로 배우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볶다, 찌다, 삶다 같은 동사들이 영어보다 요리 과정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서요. 심지어 이웃들과 김장을 담그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어의 확산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 전체의 이동이었고 삶의 방식의 전파였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사고방식을, 새로운 감정 표현을, 새로운 인간관계의 형태를 배우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것이 일시적일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어요. 한국어 붐의 약점을 찾아내야 했거든요. 리우 웨이에게 보고할 때도 제 논문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UCLA 캠퍼스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타냐가 예고한 K-팝 플래시몹이 시작된 거였죠. 처음에는 10여 명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순식간에 수백 명이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참가자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완벽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가사를 전부 외우고 있었죠. 저는 언덕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한국어로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은 초현실적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따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한국어와 케이팝이 보편적 언어가 된 것 같았죠. 심지어 몇몇 교수들도 발을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플래시몹이 끝난 후 타냐를 따로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케이팝 이야기를 할 때만은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가 말하길 케이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노력, 협동, 완벽주의, 그리고 팬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가치가 노래와 퍼포먼스에 담겨 있다고요. 타냐는 러시아에서도 한국어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스크바 대학에 한국학과가 신설됐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한국어 학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고요. 심지어 그녀의 할머니도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다면서 이건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요일 리우 웨이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수집한 데이터를 보고했죠. 하지만 제 보고서의 논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어의 확산이 실제하지만 깊이가 부족하고 지속 가능성이 의문스럽다고 결론지었거든요. 리우는 제 보고서를 읽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자신이 중국 정부와 협력하여 한류를 저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요. 중국어야말로 아시아의 진정한 링구아 프랑카가 되어야 하며 한국어의 부상은 역사적 오류라는 거였습니다. 리우는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박사학위는 물론 중국 대학의 교수직도 보장하겠다고요. 대신 한국어의 한계와 문제점을 학문적으로 증명하는 논문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국제언어학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죠. 저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과 현실적 이익 사이에서 고민했죠. 그날 밤 김소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기업이 후원하는 e스포츠 대회가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리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요. 현장에서 한국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직접 볼 좋은 기회라면서요. 다음 날 스테이플스 센터는 10,000원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관중의 절반 이상이 비아시아계 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국 선수들의 이름을 한국어로 외치고 한국어로 응원가를 불렀습니다. 파이팅! 이라는 구호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죠. 심지어 해설진도 한국 게임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중간에 한국 프로게이머와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통역 없이 진행됐습니다. 사회자가 서툴지만 한국어로 질문했고 선수는 한국어로 답했어요. 관중들은 대부분 이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김소연이 설명하길 게임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한국어가 공용어나 다름없다고 했어요. 대회가 끝난 후 우승한 미국 팀 선수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백인 청년이었는데 한국에서 1년간 훈련했다고 했어요. 그는 한국어를 배운 것이 게임 실력 향상의 비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게임 문화와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언어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묘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노숙자 한 명이 한국어로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표현이었지만 발음이 꽤 정확했습니다. 물어보니 한국인들이 더 잘 도와준다면서 유튜브로 한국어를 독학했다고 했어요. 그날 밤 리우 웨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와의 비밀 회의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거였어요. 회의 장소는 LA 다운타운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계획을 듣게 됐죠.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미국 내 중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동시에 한국어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캠페인을 벌일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제언어학 심포지엄 당일이 밝았습니다. LA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에서 온 언어학자들로 가득했죠.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21세기 언어 지형의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진짜 화두는 한국어의 부상이라는 것을요. 첫 번째 기조연설자가 충격적인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이후 한국어 학습자 증가율이 연평균 300%를 기록했고
특히 지세대에서는 한국어가 제3언어로 자리 잡았다는 내용이었죠. 더 놀라운 건 한국어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문화 언어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MIT의 사회언어학자는 영어 헤게모니의 종말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발표를 했습니다. 500년간 지속된 서구 언어의 지배가 처음으로 아시아 언어에 의해 도전받고 있으며 그 선봉에 한국어가 있다는 거였죠. 영어가 제국주의와 경제력으로 확산됐다면 한국어는 문화적 매력과 자발적 선택으로 퍼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리우 웨이와 최종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그는 오후 세션에서 한국어의 한계를 지적하는 발표를 할 예정이었고 저는 그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제시하기로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학자로서 진실을 왜곡하는 일에 가담한다는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오후 세션이 시작되고 리우 웨이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한국어 확산의 거품을 지적하기 시작했죠. 그가 제시한 데이터는 교묘하게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어 학습 중단율을 과장하고 실제 활용도를 축소했으며 부정적인 사례만을 선별적으로 제시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은 미묘했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많은 이들이 의구심 가득한 표정을 지었죠. 특히 젊은 학자들은 대놓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한국어를 할 줄 알았거든요. 리우의 발표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한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데니엘 김, 제가 어린 시절 괴롭혔던 바로 그 댄이었어요. 그는 이제 BTS의 글로벌 전략을 총괄하는 임원이 되어 있었죠. 데니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리우의 데이터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데니는 자신의 노트북을 연결해 실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어 학습자의 지속률이 다른 언어보다 높고 실생활 활용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서는 한국어가 제2의 모국어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들이었죠.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리우를 지지하고 약속된 미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데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오히려 연민 같은 것이 느껴졌죠. 마치 너도 이제는 알겠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일주일간 수집한 진짜 데이터가 들려 있었죠.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리우는 경고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진실을 말하기로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필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했죠. LA의 10대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표현들 게임 커뮤니티에서 한국어가 공용어가 된 현실, 한국어 욕설조차 문화적 카타르시스로 받아들여지는 현상까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저 자신이 영어 우월주의자였고 한국어의 부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확산이 아니라 문화 패러다임의 전환이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작은 나라의 언어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세계 언어가 되어가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당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서서히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젊은 학자들이 먼저 일어섰고 곧 대부분의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죠. 리우 웨이는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학자의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데니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죠. 저는 먼저 사과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잘못에 대해, 그의 도시락을 버렸던 일에 대해, 그를 괴롭혔던 모든 일에 대해서요. 데니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다고, 오히려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요. 데니는 BTS의 성공 비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메시지였다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 함께 성장하자는 메시지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울렸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바로 한국어였다고 했습니다. 번역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감정의 결이 있다면서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카페에서는 한국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한국어가 들렸죠. 데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크도 한국 문화의 힘을 인정하는군요.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죠? 다음 날 UCLA로 돌아온 저는 리우 웨이의 해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데이터 조작이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중국 정부와의 부적절한 관계도 드러났다고 했어요. 새로운 학과장으로는 놀랍게도 김소연이 임명됐습니다. 최연소 학과장이었죠. 김소연은 저를 불러 제안했습니다. 함께 새로운 연구를 해보지 않겠냐고요. 언어의 소프트 파워 한류가 미국 언어 지형을 바꾼 방법이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이제는 진정으로 이 현상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제이크 밀러는 조용히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제게 말했죠. 자신도 이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늦었지만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요. 그의 손에는 한국어 초급 교재가 들려 있었습니다. 타냐는 UCLA를 졸업하고 한국어 번역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 K-컬처 전도사 역할을 하겠다면서요.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던 게 기억납니다. K-팝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죠. 한편 리우 웨이의 몰락 이후 그의 조작 프로젝트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처벌보다는 재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UCLA는 언어 다양성과 문화 공존 프로그램을 만들어 모든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한국어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특히 높임법을 배우면서 영어에는 없는 존중과 배려의 언어 체계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드디어 열린 마음을 갖게 됐다며 기뻐했어요. 학과는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한국학 연구의 메카가 된 UCLA에는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몰려들었죠.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철학, 역사, 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그 일원이 되어 새로운 연구에 매진했어요. 1년 후 저와 김소연의 공동 연구가 완성됐습니다. 우리는 한국어가 어떻게 미국 사회에 스며들었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했죠. 단순한 언어 전파가 아니라 문화 DNA의 이식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미국인들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습득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연구 결과는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자발적 언어 수용이라는 개념은 언어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역사상 대부분의 언어 전파가 정복, 식민 지배, 경제적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면 한국어는 순수한 문화적 매력으로 확산됐다는 점이 혁명적이었습니다. UCLA는 이제 글로벌 한국학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예산은 $10,000,000가 넘었고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원이 쏟아졌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미국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했다는 겁니다. 한국어 교육이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인식이 확산됐거든요. 제가 담당하게 된 한국어와 미국 문화의 융합 강좌는 매 학기 수강 신청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어가 어떻게 미국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는지를 연구했죠. 특히 흥미로운 건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쓰는 새로운 언어 현상이었습니다. KONGLISH가 아니라 AMENGLISH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두 언어의 창조적 융합이었어요. 어느 날 한 학생이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LA 지역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거였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등학생의 80%가 일상 대화에서 한국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고, 특히 감정 표현에서 한국어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많았어요.
대박, 걸, 짱, 멘붕 같은 표현들이 영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정확히 전달한다는 거였죠. 데니와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는 BTS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들려줬어요. 이제는 단순한 음악 그룹을 넘어 글로벌 문화 플랫폼이 되었다고 했죠. 특히 교육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한국어를 통해 세계 시민 의식을 전파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직접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한국어만이 표현할 수 있는 미묘한 감정의 결을 이해하게 됐죠. 특히 정한, 멋, 흥 같은 개념들은 영어로는 절대 번역할 수 없는 독특한 문화적 정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한국 요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요리를 가르치는데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었어요. 그녀의 채널 슬로건은 요리로 배우는 한국어였죠. 많은 미국인들이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익히고 있었습니다. 타냐는 러시아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녀가 번역한 한국 문학 작품들이 러시아에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모스크바에 한국 문화센터를 설립하는 데 기여했죠. 그녀의 무표정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녀만의 매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미국 주류 미디어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 한국어 대사가 자연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했고 자막 없이도 관객들이 이해했어요. 미국 드라마에서도 한국계가 아닌 배우들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장면이 늘어났죠. 이제 한국어는 쿨한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UCLA 한국학과 교수가 되어 TED 강연장에 서 있습니다. 제 강연 제목은 언어 제국주의의 종말 한국어가 가르쳐준 교훈이었죠. 청중석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이 한국어를 이해했습니다.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저는 영어의 영원한 지배를 믿었던 오만한 학자였다고 고백했죠. 하지만 한국어의 부상을 목격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소통과 이해의 달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문화의 힘은 강요가 아닌 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특히 강조한 건 한국어 현상의 독특함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닌 순수한 문화적 매력으로 언어가 전파된 사례라는 점이었죠. 미국이 처음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받아들인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어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들리는 언어가 됐습니다. 영어, 스페인어에 이어서요. 더 놀라운 건 10대와 20대 사이에서는 한국어가 제2 언어나 다름없다는 사실이었죠. 그들은 감정을 표현할 때, 특히 스트레스를 풀 때 한국어를 선호했습니다. 한국어가 미국 사회에 기여한 점들도 언급했습니다. 첫째, 언어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둘째,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깊어졌죠. 셋째, 새로운 사고방식과 표현 방법을 배웠습니다. 넷째, 글로벌 시민의식이 강화됐어요. 마지막으로 문화적 우월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연 중간에 깜짝 게스트가 등장했습니다. 데니엘 김이었죠. 그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그 아이가 이제는 한국어의 가치를 전파하는 학자가 됐다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증거라고 말했어요. 청중들은 감동했고 저는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강연의 하이라이트는 제 5살 딸 엠마가 무대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와 영어를 섞었으며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에브리원. 제 이름은 에머예요. 청중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엠마는 제가 발표하다 실수하자 아빠, 괜찮아. 라고 한국어로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 청중석에서 귀여워. 라는 한국어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한국어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다는 것을요. 강연 말미에 저는 한국이 이룬 것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언어 생태계의 패러다임 전환이었다고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작은 나라의 언어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세계 언어의 반열에 올랐고, 이는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청중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스스로 답했죠. 그것은 바로 함께의 가치입니다. 한국어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유독 많이 쓰입니다.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 학교. 이런 집단주의적 사고가 개인주의에 지친 미국 사회에 새로운 위안을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연을 마치자 청중들이 일제히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도 자연스러운 응원 구호가 된 이 한국어 표현이 강당을 가득 메웠죠. 저는 한국식으로 깊이 인사했고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어린 시절 함께 데니를 괴롭혔던 친구 톰도 있었어요. 그는 이제 LA 교육청에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했고 성장했다는 걸 실감했죠. 김소연 학과장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어가 다른 소수 언어들의 부활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자고요. 실제로 한국어의 성공을 본 많은 나라들이 자국 언어와 문화를 재평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언어 다양성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DJ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곡을 소개했고 청취자들의 신청곡 메시지도 한국어가 섞여 있었죠. 신호등에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니 거리 간판의 3분의 1이 한글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LA의 풍경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막 없이도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자랑하더군요. 그녀의 한국인 친구들과의 모임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의 문화를 교환하며 진정한 다문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할머니 옆에 앉아 함께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할머니에게 물어보고 할머니는 손녀에게 설명해주는 모습이 정겨웠죠. 3대가 한국어로 소통하는 이 장면이 바로 새로운 미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밤늦게 서재에서 새 책의 서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언어의 민주주의 한국어가 만든 새로운 세계였죠. 첫 문장을 한국어로 썼습니다. 언어는 살아있다. 그리고 영어로 이어갔어요. 언드 코리언 프로브드 잇. 창밖을 보니 이웃집에서도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멕시코 이민자 가족인데 요즘 온 가족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죠. 그들의 12살 아들은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진정한 글로벌 시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UCLA 캠퍼스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한국학센터는 캠퍼스의 랜드마크가 됐고 매년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인 건 한국의 교육 방식을 도입한 새로운 교수법이었습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 방식은 미국 교육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데니와의 우정도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강연을 다니며 문화 간 이해와 언어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는 가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아이가 이제는 한국 문화 전도사가 됐다고,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다고 해요. 1년 후 미국 교육부는 획기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공립학교에서 한국어를 필수 제2외국어 옵션으로 제공하겠다는 거였죠. 이미 많은 학생들이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제 연구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국어의 확산을 연구하는 것을 넘어 언어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는지를 탐구하게 됐죠. 한국어를 배운 미국인들이 보이는 행동 변화,
가치관의 전환, 세계관의 확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한국어가 미국 사회의 정서적 표현을 풍부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어에는 없는 정한, 눈치, 효 같은 개념들이 미국인들의 정서적 어휘를 확장시켰어요. 사람들은 이제 더 섬세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됐고, 인간관계도 더 깊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미국 기업 문화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정문화와 집단주의적 사고가 도입되면서 직장 내 협력과 팀워크가 크게 개선됐어요. 특히 IT 기업들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완벽주의를 벤치마킹하여 생산성을 높였죠. 정치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젊은 정치인들이 연설에서 한국어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유권자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됩니다라는 한국식 표현이 새로운 정치 슬로건이 되었죠. 가장 극적인 변화는 세대 간 소통에서 나타났습니다. 한국어를 매개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효 문화가 미국식 개인주의와 융합되면서 가족 간의 유대가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엠마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입학식에서 교장 선생님이 한국어로 환영 인사를 했고 학부모들이 박수를 치며 화이팅을 외쳤어요. 미국 공립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죠. 타냐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러시아에서도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으며 모스크바 대학교의 한국학과가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러시아 정부의 문화자문관이 되어 한마이너스로 문화 교류를 주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리우 웨이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는 중국으로 돌아간 후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이제는 언어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됐다고 했어요. 심지어 그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중국에서 한중 언어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제이크 밀러는 은퇴 후 놀라운 변신을 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한국어를 마스터하고 이제는 시니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저의 두 번째 TED 강연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어로 진행한 이 강연에서 저는 언어 제국주의의 피해자였던 한국이 어떻게 언어 민주주의의 선구자가 되었는가를 주제로 이야기했죠. 한국 청중들은 미국인이 한국어로 이렇게 깊이 있는 강연을 한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강연 후 한국 교육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어의 세계화가 한국인들에게도 큰 자부심을 주었다고 말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자국어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죠.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서 미국인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 명동의 상점에서 점원과 외국인 손님이 한국어로 흥정하는 장면, 대학로에서 미국 유학생들이 한국 연극을 관람하며 감동하는 순간들을 목격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판문점 방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미군 병사가 유창한 한국어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는 한국에 주둔하면서 한국어를 배웠고 이제는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한국에 남아 살고 싶다는 꿈도 갖고 있었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가 단순히 미국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어요. 중남미, 유럽,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한국어 학습 열풍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는 새로운 기회의 언어가 되어 있었죠. 유엔에서도 한국어를 제7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실현 가능성은 낮았지만 이런 논의 자체가 한국어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적어도 국제기구에서 한국어 통역 서비스는 이미 필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한류의 역습 작은 나라의 언어가 세계를 바꾼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지난 5년간의 변화를 기록하고 그 의미를 분석했죠. 특히 한국어가 보여준 문화적 포용성과 정서적 풍부함이 어떻게 딱딱한 영어 중심의 세계에 따뜻함을 불어넣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어는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언어는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공감의 매개체라는 것을. 작은 나라의 언어도 충분히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소프트 파워는 강요가 아닌 매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엠마가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3개 국어 구사자가 되었죠. 영어, 한국어, 그리고 스페인어까지. 그녀의 꿈은 유엔에서 일하는 통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엠마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예전에는 영어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죠. 아빠도 배워야 할 게 많았거든. 하지만 한국어가 가르쳐줬어. 모든 언어는 소중하고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말이야. 엠마는 웃으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아빠도 이제 많이 컸네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저도 미국도 우리 모두가 한국어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LA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가운데 어디선가 한국 노래가 들려왔어요. 이웃집 아이들이 K-파프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죠. 그들의 웃음소리와 대박, 이라는 감탄사가 저녁 공기를 채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미국의 모습입니다. 영어의 나라에서 다언어의 나라로, 문화적 우월주의에서 문화적 다원주의로,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변화한 미국.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터마로 will be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우리 모두 함께 파이팅!